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정다은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배우자의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황혼이혼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인 당시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이른바 전업 투자자라고 하죠.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당연히 결혼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는 종전에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이 주식 투자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남편의 주식 투자 자금을 보태주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남편의 주식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고정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의 채무 부담까지 늘어나자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남편의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출산으로 인해서 아내가 휴직하게 되면서 부부의 경제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하루빨리 복직을 하고자 했고요. 그런데 지금 부부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내는 아이의 양육 문제로 급하게 아내의 어머니, 즉 친정에서 지내면서 아이의 양육을 부탁드리게 됐고요. 덕분에 아내는 원래의 직장으로 복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처가를 왕래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부터는 처가에서 아내 그리고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복직해서 일하는 동안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도 물론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그 성과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별다른 경제적인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부부가 함께 살 수 없게 된 사정까지 생기게 됩니다. 아내가 복직하면서부터는 부부와 아이까지 다 함께 아내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의 소득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어머니도 부담이 되셨겠죠. 그러자 아내의 어머니와 오빠가 나서서 부부에게 같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다. 좀 나가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족의 분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분가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일단은 저만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가에서 나와서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본인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위가 혼자 나가서 고시원에서 지내는 걸 막상 보게 되니 아내의 어머니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딸 내외에게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랬던 어머니가 다시 남편, 즉 사위에게 안부를 묻고 또 걱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근무 시간이나 여러 주거 여건 등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남편은 아내에게 월 100만 원가량을 정기적으로 보냈고요. 아내 또한 세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함께 노력을 하던 와중에 또다시 부부간에 크게 다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던 때였는데요. 명절에 아내 오빠의 집을 방문할 것인지 남편의 누나의 집을 방문할 것인지, 즉 설에 남편 쪽 가족을 방문할 것이냐 아내 쪽 가족을 방문할 것이냐를 두고 아내와 남편이 크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약 한 달 동안 아내와 남편이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결국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요, 가장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진행하라 이렇게 조정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정 조치 명령이라는 게 무엇인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소재기한 당사자들에게 부부 상담을 하라는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조치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조정 조치는 가사 소송에만 있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중에 사건 처리를 위해서 당사자나 또 사건 관계인의 가정 그리고 그 밖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직접 또는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조정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조치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보호나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이 당장 머물 곳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쉼터를 마련해 주거나 그 밖에 원조를 제공하는 기관과 연계해 주는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조정 조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조정 조치는 부부관계 또는 아이를 기르는 양육관계에 관해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검사나 치료 등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심리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당사자들이 좀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이혼 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관이 또 따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재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조치는 가사소송이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법원이 단순히 판단만 내리는 사법기관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고 또 분쟁을 좀 조화롭게 해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의 조정조치 명령에 따라서 부부 상담이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부 상담을 통해서 이혼에 관해서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의사에 변함이 있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당사자들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상담에 성실하게 응했는데요. 아내는 여전히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표했고 또 반대로 남편은 여전히 나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했다. 그리고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남편이 알아주지 않은 점, 그리고 또 아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는 모습에서 남편에 대한 신뢰를 도저히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입장은 어떨까요? 남편은요, 그동안 내가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표현하는 데 미숙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본인이 정기적인 소득을 얻게 되었음에도 아내가 이렇게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것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또 아내와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바란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아내와 남편의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아내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즉 이혼을 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또는 기각할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만 했는데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어떠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했는지, 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이유를 들어서 판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법은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크게 6가지 사유를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라는 의사가 합치하기만 한다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판상 이혼은 조금 다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개입을 해서 재판으로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니만큼 법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단순히 성격 차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1호에서 6호 사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1호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배우자의 부정 행위란 예상을 하시겠지만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부부의 정조 의무 또는 성적인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바람이 났다거나 불륜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제3자와 꼭 성관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자와 꼭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정신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 생활에 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2번째 사유는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배우자의 악의란 무엇이냐? 이렇게 악의로 유기한다는 것은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의무, 부양 의무, 또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3번째 사유는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즉 직계 존속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번째 사유는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이나 또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대우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나 불분명하다면 뭐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연락을 할 수도 없고 당연히 합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 6번째 사유는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사유입니다. 이 6호 사유가 이혼 소송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이 좀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어느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된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요,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혼인의 계속 의사가 당사자들이 있는지, 또 파탄의 원인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책임이 있는지, 혼인 생활의 기간이나 자녀의 유무, 또 당사자들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그리고 혼인 관계의 여러 사정들을 두루두루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사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법에 정한 이혼 사유 6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주장을 해야겠죠. 아내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한 것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먼저 아내는 이 앞서 말씀드린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2번째 사유, 즉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나를 유기하였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네, 법원은요, 남편이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또 이에 따라서 아내의 경제활동과 아내 모친의 도움으로만 생활을 해온 사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별거하고 있는 사실은 맞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또 별거 이후에는 그 야간 근무를 통해서 계속해서 월 100만 원씩을 송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별거 이후에는 근로를 통해서 정기적인 소득을 얻어서 아내에게 일정 금액을 또 송금하고 있는 점,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요. 당사자들 간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기보단 당사자들의 가족이 개입된 외부적인 요인도 관여한 점,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악의로 유기하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아내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말씀드린 6호 사유, 즉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히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은 먼저 이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힘든 점이 있었음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이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법원은요, 남편과 아내의 가장 큰 싸움, 즉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둘러싼 이 다툼에는 약 4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누적되어 온 상대방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고 양육하기까지 오랜 기간 가정 경제를 책임져 왔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 그리고 아내 모친의 노고를 당연한 듯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아내에 대한 애정 표현에도 인색했기 때문에
아내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좀 지치고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의 입장도 고려를 했는데요. 남편 역시 소득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경제활동을 꾸준히 했는데 아내의 가족과 사이에 발생한 불화로 인해서 아내와도 떨어지게 되고 또 아이와도 떨어져서 홀로 열악한 고시원이라는 주거 환경에서 살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요.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남편의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아내와 남편이 별거하고 있지만 이러한 별거는 부부의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것,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 등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가장 먼저 현재 아내와 남편이 별거하고 있지만 이러한 별거는 부부의 경제 사정의 악화와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등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별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 아내 가족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또 별거 기간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소통하면서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또 남편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아내에게 송금하기도 했다는 점을 판단을 했습니다. 또 아내와 남편의 갈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 연휴의 다툼으로 격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아내와 남편의 혼인 기간 동안의 주요한 갈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또 혼인 관계에서의 갈등이 큰 원인이었던 경제적인 문제는 남편이 현재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내와 남편의 혼인 기간에 비해서 별거 기간이 과다하게 장기라거나 또 아내와 남편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고착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남편이 반성을 했는지 또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이런 점들도 고려사항이 됩니다. 남편은 앞으로는 본인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미숙하였던 표현 방식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려는 의지를 밝혔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도 아내와 남편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는 아내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봤고요.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부부의 법률혼 관계는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법원의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원의 결론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나는 조금 동의가 어렵다. 아내가 이렇게 원한다면 이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투자에 실패했거나 경제활동을 잘 하지 못해서 가족들을 좀 부양하지 못한 사안에서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 과정에서 처음부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서로 합의하에 투자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투자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사자들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현재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인지 또 자녀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혼 청구를 판단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혼이 되는 것이냐, 반대의 사례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재판상 이혼까지 하게 된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아내와 남편은 결혼한 지 약 18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잦은 실직으로 인해 아내가 우유 배달, 화장품 외판원으로 일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음주와 외박이 잦아지면서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게 됐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까지 발생합니다. 남편이 카드 도박에 빠진 것에 모자라 도박 장소를 알선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무렵에 도박 자금을 빌려주던 다른 여성과 가까이 지내면서 해당 여성과 함께 밤늦게 택시를 타고 부부의 집 앞까지 왔다가 하필이면 또 아내와 마주친 일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남편이 같이 일하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때 마주쳤던 여성이 아내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남편 말에 내가 넘어가서 돈을 떼었고 또 내가 당신 남편과 부부같이 지내온 사이다. 그러니 앞으로 남편 단속 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내가 돈을 갚지 못하니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해당 여성도 어쩐 일인지 그 이후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몹시 기분이 나빴겠죠. 그렇지만 남편은 강력히 부인하고 또 별다른 증거도 없으니 더 이상 문제를 삼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더해서 남편으로 인해 아내 본인의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했는데요. 남편은 주식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고 또 투자 손실을 보전하겠다 이렇게 다단계 판매업에도 종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다에게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 역시도 많은 채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부부간에 이제 잦은 다툼과 그 과정에서의 폭행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자녀의 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서 부부간의 불화가 심해졌고 또 이에 아내는 결혼한 지 약 18년이 되던 때에 남편과 더 이상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재기 이후에는 함께 살던 집을 나와서 남편과 따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자, 앞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아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또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로 돌아와 보면요. 이 사건은 1심, 2심 법원의 판단과 3심, 즉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먼저 1, 2심 법원은요,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처음에 이렇게 판단했어요. 남편의 무책임한 생활 태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또 잦은 부부싸움과 남편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는 점,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존재했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서 극심해진 부부간의 불화는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즉, 남편의 잘못이 없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심, 2심에서는 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남편이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고 또 자녀들과도 여전히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아내만 마음을 돌리면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될 여지가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본 거죠. 따라서 혼인 관계가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아내는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이혼을 하겠다고 항소를 하면서 결국에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앞서 1, 2심 판단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즉,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것인데요. 대법원이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남편으로 인해서 부부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사실은 원심에서도 남편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이 되었었죠. 즉, 아내는 혼인 초기부터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과 책임감 결여로 인해서 사실상 홀로 생계 유지를 떠맡아 오느라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남편이 이를 덜어주기는커녕 도박과 투기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다에게 채무까지 지고 또 그 과정에서 아내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는 등 그런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부부 일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부부 관계가 회복이 가능한지,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이나 의견 등 여러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이 지점에서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남편의 노력이나 혼인 생활의 유지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남편의 진지한 반성과 태도 변화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말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남편에게 진정으로 애정과 신뢰의 바탕을 두고 이 아내와의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라고 했고요. 이에 더해서 오히려 남편이 외박, 음주, 도박 등을 일삼고 게다가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하게 한 소지를 제공하는 등 무절제하고 불성실한 생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아내의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현재로 돌아와서 또 현재의 부부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는지 여부도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이 고려가 됐습니다. 자, 먼저 부부간에 별거 전 10년 가까이 아무런 성관계도 없었다고 해요.
즉 부부의 생활 관계가 그리 원활하거나 부부의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히려 부부 간의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아지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발생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불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부의 경우에는 또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양육 문제나 또 아이의 의사도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하겠는데요. 이 사건에서 딸이 엄마의 편에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탄원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는 내 생각에는 물과 기름과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했는데요. 딸은 법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법원은 가장 가까이에서 부부의 관계를 지켜본 자녀가 부모의 관계를 물과 기름과 같다, 이렇게 비유한 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당사자들의 애정과 신뢰의 상실이 상당히 뿌리가 깊고 또 그만큼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내는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또 소송이 계속되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1, 2, 3심까지 오는 기간 동안 나는 남편과 재결합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요. 대법원은 이 부부에 대해서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이 됐고, 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한다면 이것은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파탄의 원인에 대해서 아내의 책임이 남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사례를 정리를 해보면요. 주식 투자 실패, 그리고 경제적인 무능력, 이 자체만으로는 이혼이 쉽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 밖에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지, 또 파탄의 원인에 관해서 당사자의 책임이 있는지,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들의 연령이나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그럴 때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